자, 오늘 얘기 계속 이어서 오늘 아이고 이거 할 얘기가 이게 진짜 많긴 많은데요. 좀 부지런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80페이지 맨 아래쪽부터 하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맨 아래쪽에 80페이지 맨 아래쪽 밑에서 셋째 줄 대부분의 사피엔스 무리는 먹을 것을 찾아 여기저기 떨며 길어져. 이제 그 위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족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평생 만나는 사람은 정말 수백 명도 넘지 않고 그죠? 그 공동체 내에서만 살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나. 그러니까 이제 파푸아 뉴기니 그죠? 뉴기니에서 어린 시절에 그 수렵 채집으로 돌도끼로 쓰다가 이제 그 서구인들이 들어와서 서구 사회로 온 그 뉴기니 친구는 미국 살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익명성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책에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쫙 썼지만 형 이거예요. 주변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유. 그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받고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 자유. 그렇잖아요. 뭐 하루 종일 수십 명, 수백 명 그 집단에서 살면은 뭐든지 다 그죠? 너 그 자신이 다 투명하게 드러나니까 그죠? 무엇을 하고 뭘 하건 항상 간섭받고 얘기를 듣고 뒤에서 또 뭐라고 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미국식 삶으로 오니까 야 그게 없어서 좋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그 기록이 있습니다. 비농하는 도시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아 그렇죠. 농촌 가면 농촌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그 얘기 하잖아요. 네. 예. 문 열고 아무 때나 들어오고 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그죠? 저 따뜻하고 뭐 농사하기 뭐 씨 뿌리고 있어 와가지고 그거 왜 그러냐 하고 그죠? 소문도 빨리 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그죠? 그런 거죠. 공동체 생활은 모든 게 투명하니까.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막 그 텃세 있고 되게 폐쇄적이어서 외국인들 안 받아들이는 문화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종의 텃세로 작용하는 거겠죠. 계속 간섭하고 그러면은. 예. 자기랑 다르니까 삶의 방식이 다르니까 왜 그렇게 하냐 뭐 해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견제구를 넣는 거지. 텃세로 작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좋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또 너무 익명성이 있으니까 그죠? 이게 도시에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고시원에는 뭐 수백 명이 같이 살지만 사실 같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시원의 삶이라는 게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더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그런 과거의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뇌가 그런 상황에서 진화했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사회적 뇌로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추적하고 그걸 또 얘기거리를 하고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죠? 의식하고 자, 그래서 계속 가시겠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80페이지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대부분의 사피엔스 무리는 먹을거리를 찾아 여기 떠돌며 기류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들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계절의 변화, 동물들의 연례 이동, 식물의 성장 주기였다. 이들은 같은 터전 내에서 자, 81페이지로 가서요. 이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살았는데 그 전체 영역은 수십에서 수백 제곱킬로미터였다. 그러니까 뭐 호랑이가 자기 뭐 세력권, 영유권 있듯이 뭐 그런 식인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자기 세력권을 벗어나 새로운 땅을 헤매는 무리들이 있었다. 원인은 자연재해, 뭐 폭력적 분쟁, 인구 증가에 의한 압박,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의 결단 등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랑은 인간이 외부 세계로 평창한 결정적 요인이었다. 수렵 채집인 한 무리가 40년마다 한 번씩 둘로 나뉘며 갈려서 나온 집단이 원래 있던 곳보다 100km 동쪽에 있는 새로운 영토로 이주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동부 아프리카에서 중국까지 1만 년이면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빨리 도달했죠. 실제로 더 빨리 저기 남미 끝까지 다 가버렸죠. 식량이 특별히 풍부한 예외적인 경우 무리들은 한 철을 같은 지역에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한 지역에 영구적인 캠프를 차리기도 했다. 식량을 말리고 훈제하고 냉동하는 기술 덕분에 좀 더 오래 한 곳에 머무는 것이 가능해졌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산물과 물새가 풍부한 바닷가와 강변을 따라 영구도로 어촌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마 초기의 그 나름 정착
마을은 어촌,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왜 구석기 유물들은 보통 해안가에서 발견되고, 그죠? 조개 무덤 해가지고 엄청나잖아요. 그 쓰레기가, 그죠? 조개. 네, 그것은 농업혁명보다 훨씬 앞선 역사상 최초의 영구 정착지였다. 이르면 45,000년 전부터 어촌은 인도네시아 제도의 연안에 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쪽에. 근데 이제 해안가는 그 유물이 남아있을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그죠? 계속 침식되고 사라지고 하니까요. 그래서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 마을은 호모사피엔스가 최초의 대양 횡단 사업, 호주 침략을 시작하던 기지였을지도 모른다. 뭐 그랬을 겁니다. 뭐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대략적으로 서술한 거니까요. 뭐 그 모든 지역에 다 맞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대부분의 거주지에서 사피엔스 무리는 융통성이 있게 그때그때 되는 대로 먹고 살았다. 흰개미를 찾아서 모으고 장과리를 채취했으며 구근을 캐고 토끼를 쫓고 들서 메모들을 사냥했다. 사냥꾼 인간이라는 흔한 이미지와 달리 사피엔스의 주된 활동은 채집이었다. 그래서 사냥보다는 채집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칼로리를 여기서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싯돌, 나무, 대나무 같은 원재료도 채집으로 구했다. 사피엔스는 식량과 원재료만 찾아다니지 않았다. 지식도 찾아다녔다. 그러니까 지식을 찾아다니다는 게 이제 끊임없이 정찰했다는 거예요. 자기 서식지를, 자기 그 구역을 끊임없이 정찰하고, 뭐 다른 게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이면 무리를 지어서 끊임없이 정찰하고 원재료 찾고 또 뭐 주워 먹고 따 먹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자신의 영토에 대한 상세한 마음속 지도가 필요했다. 매일매일 식량을 찾는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개별 식물의 성장 패턴과 개별 동물의 습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그 자연사 지식이라 그래요. 자연사 지식. 이런 것도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근데 사피엔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들도 아주 뭐 상세한 자연사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것은 뭐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느 식품이 영양가가 맞고 어느 것을 먹으면 탈이 나고 어떤 것이 치료제가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했다. 계절이 어떻게 흐르는지, 폭풍우나 건기가 오기 전에 어떤 징후가 나타나는지를 알 필요가 있었다. 이들은 주변에 있는 모든 계울과 호두나무, 곰동굴과 부싯돌 매장지를 공부했다. 그러니까 계속 같이 데리고 정찰 다니면서 학습하고 또 변화된 게 없는지 또 확인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모든 개인들이 돌칼 만드는 법, 찢어진 망토를 고치는 법, 토끼덫을 놓는 법, 눈사태 대처하는 법, 뱀에게 물리거나 배고픈 사자를 만나서 대처하는 법을 알아야 했다. 이런 수많은 기술 중 하나라도 숙달하려면 오랜 도제의 기간과 실습이 필요했다. 그래서 평범한 고대 수렵 채집인은 몇 분이면 부싯돌 하나로 창촉을 만들 수 있었다. 우리가 따라해보면 보통 실패로 끝날 뿐이다. 우리에게는 부싯돌이나 현무암의 겉면이 어떻게 깎이는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며 이런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운동 기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돌도끼 만들기 어려워요. 못 만듭니다. 우리들한테 돌 주고서 만들어봐라 그러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 있잖아요. 그거 뭐 절대 못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통 말 그대로 몇 년을 숙련해서 해야만 만들 수 있는 돌도끼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평범한 수렵 채집인은 현대인 후손 대부분에 비해 주변 환경에 대해 좀 더 넓고 깊고 다양한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오늘날 산업사회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연세계에 대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 컴퓨터 엔지니어, 보험 중개인, 역사, 교사, 공장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야 할 지식은 무엇일까? 당신의 아주 좁은 전문 영역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할 테지만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른 방대한 영역에서는 다른 전문가들의 도움에 맹목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니까 이제 의존한다는 게 그만큼 협력 단위가 커져가지고, 그죠? 익명의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 속에서 살아가는 건데요. 그래서 이들 전문가 역시 그들의 영역에 지식이 한정되어 있다. 인간 공동체의 지식은 고대 인간물이 그것보다 훨씬 더 크지만 개인 수준에서 보자면 고대 수렵 채집인은 역사상 가장 아는 것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지능이 누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뭐 비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이 수렵 채집인들이 지능이 더 높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합니다. 많이들 하는데요. 뭐 그것도 이제 기준 나름이겠죠.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많아서. 그렇죠. 다 뭐든지 혼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혼자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무엇이든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머리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능수능란하다는 겁니다. 수렵 채집인들이.
자, 그 다음, 계속 가시면요. 사피엔스의 평균 뇌 용적은 수렵 채집 시대 이래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증거가 일부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평균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평균적으로 뭐 한 50에서 150 정도까지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추정됩니다. 우리 뇌 용적이 같은 사피엔스인데, 그죠? 같은 사피엔스인데 조금 줄어든 것처럼 우리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줄어들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알 수 없어요. 왜 줄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계속 보시면요. 그래서 그 시대에 생존하려면 누구나 뛰어난 지적 능력을 지녀야 했다. 하지만 농업과 산업이 발달하자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기술에 더 많이 의존할 수 있게 되었고 바보들을 위한 생태적 지위가 새롭게 생겨났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물품을 배달하거나 조립란에서 단순 노동을 하면서 그 유전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특화된 일만 해도 기능만 수행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 없으니까 그 뇌용적이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말이긴 한데요. 이 유발 하라리가. 근데 이거는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 줄어들었는지는. 근데 살짝 줄어드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로서는 덜쓸수 있는 최적화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뇌용적이 제일 큰 거는 네안데르탈인이고요. 네안데르탈인이 제일 크고 우리보다 뭐 100에서 200까지 큰 가장 크고 근데 네안데르탈인이 큰 이유는 그 시각 체계가 시각 북위도 지역에서 특히 빙하기 지내고 이러면서 어두운 환경에서 많이 살았기 때문에 시각이 더 많이 발달하는 바람에 이제 시각이 이제 우리 뇌의 뒷부분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뒤쪽이 더 커요. 네안데르탈이 뒤쪽이 용량이 커가지고 그래서 시각 쪽이 발달했기 때문에 네안데르탈이 뇌가 큰 거지 단순 지능적인 측면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라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시점은 언제? 그러니까 이제 사피엔스는 진화한 게 아프리카에서 진화했기 때문에요. 적도 좀 남쪽에서 진화했으니까 뭐 밝은 환경에서 진화한 거죠. 근데 이제 네안데르탈인은 원래 출현한 게 유럽 쪽 북위도 쪽에서 이제 그쪽에서 변종이 나와서 네안데르탈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진화한 게 그 시각 체계가 시각이 더 발달하는 쪽으로 진화해서 그쪽 뇌 부분 뒤쪽 뇌가 더 후두 쪽이 더 커지면서 뇌 전체 용량이 커진 거지 이 뭐 전두엽이나 이런 쪽은 큰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렵 채집 시기보다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우리 사피엔스가 출현한 게 한 30만 년 내에서 20만 년 전인데 그 아프리카 동남부에서 출현을 해가지고 뭐 한 1450cc, 뭐 1500cc에서 1400cc 사이, 그러니까 1.5km에서 1.4km 사이 정도로 진화를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퍼져 나갔는데, 그게 이제 한 지금부터 10만 년 전후하고 그 인지혁명 그 이후를 거치면서 이게 줄어들어가지고 오늘날에는 한 1.4km라고 보통 얘기도 하고 아니면 그 1350 정도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남성이 살짝 더 크고 물론 평균적으로 여성이 살짝 작긴 한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그 살짝 차이는 있긴 한데 어쨌든 평균적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전후로 해서 인지정면 전후로 해서 줄어들었고 근데 비교하는 샘플이 많지 않으니까 또 때문에 개인차도 크기 때문에 사실 이게요. 개인차도 워낙 크니까 개인차도 커서 그런데 평균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라는 게 일반적인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줄어드는 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요. 저로서는 줄어드는 게 해부학적으로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율화 최적화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배선이 하나가 있으면은 하나 가지고 두 가지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길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가 이거 식도가 이게 하나 가지고 두 가지 일을 하잖아요. 목구멍이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숨도 쉬고 먹을 것도 먹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멍이 두 개 있다. 콧구멍이 허파로 연결돼 있고 여기 입 아래 여기 입구멍이 달려가지고 입은 이제 위로 연결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점은 있지. 그죠? 질식사 이런 거 없을 거 아니에요. 거의 쉽지 않죠. 질식사는 이제 여기 막혀만 질식하는 거지. 그죠? 우리는 뭐 먹다가 막 질식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게 그렇게 두 개가 있으면 좋겠지만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지. 그죠? 비용이 많이. 그래서 우리는 진화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우리 신경망도 마찬가지고요. 신경망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으면 그냥 그거 하나 가지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하면은 이 계산도 되고 저 계산도 되면 그걸 이제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새로 길을 뚫지 않고 새로 신경망도 하나 뚫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그 비용이 드니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많이 안 쓰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 근데 줄어들어도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계속 변이가 나오니까 뭐 큰 뇌용량의 큰 사람 적은 사람 많이 있었겠지만 뭐 줄어들어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 이제 줄어들었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혼선이 생긴다는 거예요. 혼선이. 제 생각,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약간 과학적인 얘기도 조금 과학자들 중에서 좀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래요. 우리 뇌가 혼선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뇌에서 혼선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공감각이 혼선이에요, 사실은. 공감각이. 그러니까 공감각이라는 게 왜 왜 우리 미술에서도 그림을 보면은 소리가 들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죠? 영화에도 막 들리죠. 그죠?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혼선이 안 생기는 거지. 근데 워낙 이 뇌 배선들은 사람들의 뇌 배선은 다양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시각 회로가 청각 회로도 일부 처리하는 거지, 평소에. 네, 평소에 그래요. 왜냐면 시각 처리 안 할 때는 청각 처리를 하고, 그죠? 청각 처리 할 때는 시각 처리 뭐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뭐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은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쓰다 보니까 시각 신호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청각적으로 이제 막 신호를 전달을 해가지고 소리가 들리는 거지. 그죠? 뇌에서는. 밖에서 소리가 없어도. 그래서 공감각이 사실 그런 거예요. 일종의 혼선 같은 거예요. 공감각. 그렇게 오늘 뇌과학에서 설명을 합니다. 뇌과학에서는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 그러니까 뇌에서는 들리는 거죠. 뇌에서는. 청각 피질이 막 작동을 하니까. 전기신호로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자기는. 우리 단순히 그냥 그 그림 보면 소리가 들린다. 근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혼동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 말 들으니까 불교에서 관음보살 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소리를 보는 보살이니까.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관음보살 이런 용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술, 미술이나 이런 쪽에서도, 그죠? 그림, 소리를 색채를 소리로 이게, 근데 과연 가능하냐? 근데 한편으로는 가능한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뇌과학적으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의 존재에서가 아니라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죠? 소리를 보면서, 소리를 듣고 색깔이 막 보이기도 하고, 그죠? 색깔을 보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가장 흔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혼선이 분명히 있어요. 그 말고도 사실 많죠. 혼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혼선이 이 사회적 지능과 혼선되는 바람에 사회적 지능이 워낙 우리 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회적 뇌의 기능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뭐 별 필요 없으니까 좀 줄어들면서 사회적 지능, 사회적 관계, 사회적 어떤 의도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회로들이 다른 데도 막 적용하게 됐다는 거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물도 마치 의도를 가진 것처럼 적용하고 일종의 혼선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혼선에서 원래 이 회로는 사람에 대해서만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따지고 머리 굴리고 하는 데만 써야 되는데 이게 혼선돼가지고 앞에 있는 호랑이를 보면은 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죠? 다른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호랑이를 보면서 이걸 의도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혼선이 발생한 사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뇌 용량이 약간 줄어든 게 그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뭐 제 생각일 뿐이고요. 과학적으로는 몰라요. 어쨌든 모르는데 그 사실은 분명하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화하는 사고를 하게 된 건 분명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게 됐는지는 뇌과학적으로는 아직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뇌 용적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뭐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우리 사피엔스 자체가 그러니까 사피엔스가 종 변화 없이 어쨌든 뇌 용적이 좀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이렇게 좀 몸이 풍만한 여자적으로 이렇게 그런 이성한테 어필을 했었던 게 그게 그런 몸이 살아남거나 번식하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적으로 느낀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요즘 사람들은 머리가 작은 거를 예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리가 작은 거
자체가 뭔가 어떤 효용이나 그런 번식이나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징이야. 아 그래? 외국 애들은 외국 애들은 원래 작으니까. 너 머리 작아서 멋있다 그러면 욕하는 줄 알아. 아니 걔네는 원래 작으니까. 그치, 그치, 그거예요. 아니야. 그러니까 머리가 크고 작고는 아무런 미적 기준이 되지 않아. 너 머리 작아 진짜 부럽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놀리는 거야. 바보다. 머리가 작아서 안 예쁘고 이렇게 걔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머리가 작다, 근데- 얼굴이 작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머리는 커요. 걔네가 특징이 뒤통수가 그렇지. 네. 걔네 짠 거지. 근데 머리 좋고 나쁘는 내 용량 그거 크기보다는 주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주름이죠, 예. 아니 근데 조금 영향이 있다 그랬어. 사이즈. 그래서 너 그것도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 똑똑한 거야? 우리나라 애들이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좋은 번식의 하나의 지금은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머리가 크면 똑똑하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전에 우리가 외계인 같은 걸 그려놓으면 항상 머리 크게 그렸죠, 예. 다른 몸들은 다 머리만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진화한 종족으로 이렇게 그런 그런 머리 쓰면 머리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인 이유가 저는 크다고 생각해요. 이게 머리가 작다 크다는 게 문화적으로 이제 외국 사람들 그런 걸 이제 안 따진다고 하지만은 어릴 때 이게 저기 반려동물 좋아하는 문제가 연관되거든요. 이게 작고 귀여운 것이 사실 이게 작고 원래 귀엽다는 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알게 모르게 선택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통이 이쁘고 좀 갸름한 모양 자체가 훨씬 보살핌을 많이 받아요. 보살핌을. 네. 저는 그 이유가 크다고 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 과학적인 컨센서스 없지만은 그게 그리고 미안하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농경 이후에 특히 그랬다는 거예요. 전 또 요 부분은 또 약간 그러니까 농경 이후에 애를 많이 낳게 됐거든요. 그 수렵 채집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렵 채집은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많이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보통 뭐 텀을 3년 4년에 하나 정도에서 낳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농경은 그냥 정적 생활을 하면서부터 애를 쫙 낳고 근데 그 중에 선별해서 집중적으로 부양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 귀여움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제를 작용해요. 영향이 있겠네요. 있죠. 그 친구가 네. 그 중에서도 제일 작은 사람 선택하면 그러니까 이제 뭐 작다라기보다는 이제 이게 이쁘고 그죠 가늠하고 이쁜데 근데 그것이 선호되는 게 보통 그런 얼굴형이라는 거예요. 자산에서 그 작은 그거는 출산할 때 유리. 그렇죠. 그런 도 있죠. 그 점도 있어요. 그 점도.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합적이라서 뭐 하나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없고 아직 뭐 과학적인 그런 답이 있는 건 아닌데 컨센서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는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왜 그런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리저리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뭐 네. 실험으로 관측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출산 시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긴 해요. 출산 시에. 예. 손소나처럼 사람들을 쫓아야 돼. 네. 우리만 죽어나지. 그렇죠. 사람들을 30분 만에 걸어 태어나더라고.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없어. 83페이지 지금 83페이지입니다. 이제 새로 오셔서 얼마 안 됐어요. 83페이지. 참 그래서 요즘 재미있는데 하긴 요즘은 워낙 우리나라에서 얼굴 작은 거 중에 얼큰이라든지 뭐 큰바위 얼굴 이래가지고 놀림받는 남성이건 여성이건 그래서 요즘은 남성까지도. 안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얼굴 작은 쪽으로 지나가게. 근데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그죠? 이게 근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우를 뭐 50년 만에 야생화해서 가지고 한 것처럼 의외로 빨리 저거 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는 애들을 놓으면 그냥 자는 것도 그냥 지 마음대로 자게 했죠. 요즘은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예, 하긴 뭐 저는 많은. 이게 턱을 잡아주는 이유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먹는 거 식습관과 되게 얼마 전에 그렇겠죠. 부드러운 걸 이렇게 같은 거 그것도 있어요. 영향도 아주. 것 같은데. 턱 작아진 것도 이게 다 이제 익혀 먹고 잘 하니까. 예. 그래서 일부러 그거 하리보 같은 거 주잖아. 여기 턱관절 강하게 하기 위해서. 깎는 거 쉽게 하기 그러면서 위해서. 교정한 애들이 더 예, 많았어요. 약해 싫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내용적이 줄어들었다. 아니다라는 이론도 있고 입장도 있고 줄어든 게 아니라는 입장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줄어든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고요 오늘날 왜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턱 이야기도 아주 좋은 얘기, 화식을 하면서부터 줄어들게 됐다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주 결정적인 분명히 작용은 했을 거예요. 얘는 이거랑 다르죠. 예전 얘들은 이제 원숭이들은 턱이 이렇게 큰데 그죠? 이게 줄어들었으니까. 자, 만화 먹는데 턱이 크잖아. 부드러운 만화는 그러네. 자, 83페이지 이제 맨 아래 문단입니다. 맨 아래 문단. 그래서 수렵 채집인들은 주변의 동물, 식물, 물것뿐 아니라 자기 신체와 감각이라는 내부 세계에 대해서 완벽히 터득했다. 이들은 뱀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풀밭에서 나는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도 귀 기울여 들였다. 또 과일과 벌집, 새둥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뭇잎들을 줄기에 관찰했다. 이들은 최소의 노력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이동했으며 가장 기민한 방식으로 앉고 걷고 달릴 수 있었다. 신체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사용한 덕분에 마라톤 주자처럼 건강했다. 그들의 신체적 기민성은 요즘 사람들이 요가나 태극권을 수십 년간 수련해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아주 정말 탄탄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수렵 채집인들을 보면은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근데 표현을 유발 하라리가 알고 썼는지 모르지만 의도하고 썼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마라톤 주자란 말이 나와요. 마라톤 주자, 그죠? 그 말이 나왔죠. 예. 요게 또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이게 제가 여기 이건 해왔는데, 이게 여기 있네, 그죠? 물음.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동물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죠? 애들한테도 묻고, 야, 달리기, 동물 중에서 달리기가 특히 이제 사바나 그런 초원에서, 라고 하면 이제 치타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치타, 아니면 말, 그죠? 얼룩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잘한다는 말이 이제 제 일부러 애매하게 쓴 거예요. 제가 애매하게. 그죠?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뭐냐, 달리기를 잘한다는 게. 지구력하고 순발력. 그죠? 그러니까 빨리 다니는 치타는 정말 말 그대로 제일 빠르지만 치타가 100m, 120m 달리고 나면은 못해요. 하루 종일 쉬어야 돼요. 한나절 쉬어야 돼요. 그죠? 또 마찬가지로 사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사자도 습격할 때면 확 시속 7, 80km 내는 거지. 또 말도 도망간다고 하지만 막 도망간다 그래서 이게 벗어날 정도로만 빨리 도망가는 거지 계속 달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인간은 42.1. 이게 거북이에요, 거북이. 그러니까 거북이인 거예요. 말고 인간,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사바나에서 4다리가 아니라 2다리로 서서 이 땅으로부터 지열의 영향을 덜 받고 달리기는 늦지. 달리기 속도는 늦지만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쫓아가면은 말이 이제 막 한 1km 도망가고 나면은 좀 이따 보면은 이제 다 쉬고 있는데 인간 또 쫓아와. 또 도망가. 결국 또 인간도 여러 곳에서 막 쫓아오고, 그죠? 이러면 이게 지쳐서 다친다. 결국 인간이 달리기를 가장 잘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두발 동물이라서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이제까지 인간은 달리기도 못하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인간이 가장 달리기를 잘한다는 거지. 그죠? 그 잘한다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여기 앞에 쓴 거.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강아지나 치타 이런 털 많은 동물들은 이게 못 달리죠. 왜냐면은 자동차 냉각기 고장서 냉각기 터져버리지, 계속 달리면은. 그죠? 이게 냉각기를 우리가 갖춘 거예요, 냉각기를. 땀샘이 지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땀샘이. 땀샘. 곤충들도 그렇대요. 이렇게 도마뱀이나 네. 오룡룡 같은 거 구멍에 싹 그렇게 빨리 도망가잖아요. 네. 근데 걔네들이 구멍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없대요. 싹 들어가서는 탈진해가고 거기서. 그렇죠. 그러니까 낙지 잡는 것도 똑같아. 네, 굉장히 빠른. 그 순간 에너지를 엄청 쓰는 거지. 엄청 쓰니까 한참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게. 다시 회복하려면은. 그래서 이제 여기 쓴 것처럼 땀샘, 그러니까 털없는 원숭이라고 우리 인간을 보통 부르는데, 땀샘이 진화했다는 거.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털 외출하는 게 한편으로는, 그죠? 보온도 해주고, 또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를 차단해주는 단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도 인간보다 엄청 빨리 뛰지만 사실 해서 못 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 이긴다는, 결국 그놈을 잡는다는 거예요. 지쳐서 가지고 쫓아가면은 거북이, 완전 토끼와 거북인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호모 속이 진화한 한 100만 년, 300만 년 전에 영장류, 그죠? 뇌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털이 빠지고, 땀샘이 생겼다. 그래서 털과 땀샘은 상호 배제의 관계다. 해서 털이 짧아지면서 거기에 땀샘들이 막 생긴 거죠. 그래서 쥐나 강아지도 땀샘이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털이 있는 곳엔 땀샘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털이 아예 없는 곳에는 이제 몇 개 땀샘이 있긴 있어요. 털이 없는 곳에는. 근데 그거 가지고는 뭐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계속 쫓아가면서 이제 땀으로 냉각기 그죠? 식혀가면서도 계속 쫓아갈 수 있는 거고, 다른 동물들은 그냥 좀 달리면 지쳐가지고 그냥 그죠? 체온도 낮춰야 되고 그죠? 에너지도 많이 쓰고 하니까 순간 빨라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마라톤 주자라는 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인간이 협동해서 계속 지구력 있게 몰아간다면은 결국 그 엄청난 맘모스건 뭐 그죠? 그 얼룩말 무리건 한 무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계속 그냥 지칠 때까지 쫓아 몰고 다니면은 그죠? 그래서 그것이 또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 진화하고 연관해서요. 마라톤 주자. 자,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계속 보시겠습니다. 수렵채집인이 삶을 영위하는 방식은 지역마다, 계절마다 크게 뭐, 정말 달랐을 거예요. 이걸 뭐, 하나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들은 그 후손인 농부, 양치기, 노동자, 사무원 대부분에 비해서 훨씬 더 안락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풍요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평균 40에서 45시간 일하며 개발도상국에서는 평균 60시간, 심지어 80시간씩 일한다. 이에 비해 지구상의 가장 척박한 곳에 살아가는 수렵채집인 예컨대 칼라리 사막 사람들은 주 평균 35에서 45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다. 이들은 사흘에 한 번밖에 사냥에 나서지 않으면 채집하는 데 걸리는 시간 하루 3에서 6시간에 불과하다. 평상시에는 이 정도 일해도 무리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있다. 근데 요걸 이제 일한다는 개념으로 봤는데 이제 그렇게 꼭 볼 수는 없죠, 우리가. 그래서 칼라리보다 더 풍요로운 지역에 살았던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식량과 원자재를 획득하는데 이보다 더 적은 시간을 썼을 것이다. 이에 더해 이들에게는 가사노동의 부담이 적었다. 접시를 씻고 진공청소기로 카펫을 밀고 마루를 닦고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잡으면 필요가 없었다. 그죠? 수렵 채집 경제는 농업이나 산업시대보다 사람들에게 더 흥미로운 삶을 제공했다. 오늘날 중국의 직공은 아침 7시경에 집에서 나와 오염된 거리를 지나 노동착취 공장에 도착한다. 그가 똑같은 기계를 똑같은 방식으로 장장 10시간 동안 멍하니 돌리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 7시다. 이때부터 접시를 닦고 빨래를 해야 한다. 3만 년 전 중국의 수렵채집인은 가령 아침 8시에 동료들과 함께 캠프를 나섰다. 이들은 인근 숲이나 소원을 오가며 버섯을 따고 먹을 수 있는 뿌리를 캐고 개구리를 잡았다. 가끔은 호랑이를 피해서 도망쳤다. 오후에는 캠프로 들어와 점심 준비를 했다. 덕분에 남는 시간에 이들은 가시불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지어낸 이야기를 하면서 한가롭게 보낼 수 있었다. 물론 호랑이에게 물려가거나 뱀에게 물린 일도 가끔 일어났지만 자동차 사고나 산업공에 대처할 필요는 없었다. 뭐 그렇다 그래서 뭐 한가로웠던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정찰을 하고 경계를 하고 특히 이렇게 그 식량과 원자재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경쟁 집단들이 끊임없이 그 도전을 하고 하기 때문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칼라리 같은 경우에는 척박하니까 다른 그 이웃 집단과의 충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오늘날 그런 그 뉴기니나 이런 데를 보면은 결국 자원이 많은 곳에는 또 이게 몰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가로웠던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서 너무 좋게 써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만 보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히 먹는 것, 그죠? 먹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만 봐가지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오늘날 수렵 채집인들의 삶을 관찰하고서 나온 그런 추론인데요. 뭐 실제로 과거에 어땠는지는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적진 않았다. 그 남는 시간에 계속 돌도끼 만들어야 되고 뭐 이게 나무 깎아야 되고 그거 할 일이 사실 많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 모든 시기 대부분의 장소에서 수렵채집은 가장 이상적인 영양소를 제공했다.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인간은 이런 식단을 수십만 년 동안 먹어왔고 신체 역시 여기에 잘 적응했다.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대 수렵채집인은 후손인 농부들보다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린 일은 적었으며 그러니까 다른 일로 죽는 경우는 있어도 굶어 죽는 경우는 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부에 나타난 증거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키가 더 크고 신체도 건강해질 가능성이 많다. 요거는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키가 크고 신체도 건강했고. 근데 이것도 그건 있어요. 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다만 평균 기대 수명이 30-40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것은 주로 어린이 사망률이 높은 탓이었다. 그러니까 살아남았다면은 훨씬 더 건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또는 그 무리해서 그냥 아예 버려지는 경우가 또 많았기 때문에 수렵채집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살아남은 그런 성인 신체를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건장했을 것이다.
출생 1년 이내의 영아 사망률이 가장 높았으며 이 시기를 지난 아이는 6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았고 일부는 80세까지 살았다. 그래서 현대 수렵 채집인의 경우 45세인 여성이 향후 20년 더 살 것으로 기대되며 구성원의 5에서 8%는 60세 이상이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어린이 사망률이 감소한 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그죠? 이 농업사회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를 또 많이 낳기 때문에 많이 낳고 또 많이 죽었어요 또. 그죠? 농업사회는 수렵 채집 사회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게 낳았지만 또 그만큼 그 어릴 때 도태되는, 그러니까 도태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도태되는 경우가 많았고 살아남은 성인들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았지만 또 반면 그 농업 사회에서는 그 농사를 짓기 때문에 태어난 애들을 기본적으로 다 먹일 수 있었는데 많이 나왔지만요. 또 그만큼 또 많이 죽고, 그죠?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렵 채집인은 굶어 죽거나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았다. 이들의 성공 비결은 다양한 식단에 있었다. 농부는 매우 제한된 종류의 식품을 먹으며 불균형적인 식사를 한다. 특히 현대 이전의 농업 인구를 먹여 살린 칼로리의 대부분은 밀이나 감자, 쌀 등 단일 작물에서 왔다. 여기에는 일부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해 인간이 필요로 하는 여타 영양소가 부족하다. 중국 전통사회 전형적 농부는 아침, 점심, 저녁에 쌀밥을 먹었다. 운이 좋으면 다음날도 그렇게 먹을 수 있었다. 그에 비해 고대 수렵 채집인은 수십 가지의 다양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먹었다. 농부의 조상인 수렵 채집인은 아침에 각종 베리와 버섯, 점심에 과일 및 달팽이와 거북, 저녁에는 토끼 스테이크와 야생 양파를 곁들여 먹었을 것이다. 다음날에는 전혀 다른 음식을 먹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다양한 식품은 고대 수렵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확실하게 섭취하게 해주었다. 게다가 단 한 가지 식량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식량의 공급이 끊어져도 문제가 덜했다. 농경사회는 가뭄이나 화재, 진 때문에 쌀이나 감사 농사를 망치면 기근에 휩싸였다. 그리고 농경사회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정착한 사회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굶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수렵 채집 사회도 물론 자연재해를 당하고, 그죠? 결핍과 굶주림의 시기를 겪었지만 대체로 이런 재앙을 좀 더 쉽게 극복할 수 있었다. 주식이 되는 일부 먹을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었고 영향을 덜 받은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었다. 주로 이동을 많이 했겠죠. 이동. 그래서 고대 수렵 채집인의 저는 전염병의 영향도 전염병이 거의 없었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그래서 농경 및 산업 사회를 휩쓴 대부분의 전염병, 천연두, 홍역, 결핵은 가축이 된 동물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이것이 사람에게 전파된 것은 농업혁명 이후부터다. 고대 수렵 채집인이 기르는 가축은 개밖에 없었으므로 그들에겐 이런 괴로움이 없었다. 게다가 농업 및 산업 사회 사람들은 인구가 밀집한 비위생적인 거주지에 영구적으로 살았는데 이는 질병이 퍼지기 이상적인 온상이었다. 수렵 채집인들은 떠돌며 생활했는데 무리도 소규모여서 전염병에 널리 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조류독감, 그죠? 조류독감하고 구제역 맨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엔 다 닭이나 오리 그 백신 맞히고 하는데. 그 조류독감이 그렇게 퍼지는 이유가 옛날엔 그럴 일이 없었겠죠. 야생 조류들은 계속 이렇게 지금 수렵 채집인들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니까, 그죠? 야생 조류들은 그런 게 걸릴 일이 없는데 한 곳에 몰아넣고, 그죠? 몰아넣고 닭 사육을 하고 그것도 동일 유전적으로 다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걔들이, 그죠? 유전적으로 똑같은 닭이나 오리, 뭐 돼지, 소 이런 거를 몰아넣고 기르니까 당연히 이제 바이러스나 그 세균들한테는 엄청 좋은 환경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퍼지면 쫙 퍼지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런 오늘날 조류독감, 뭐 구제역 이런 거 퍼지는 거랑. 자, 그래서 전염병도 이제 그 농경사회의 산물입니다. 그죠? 전염병도. 그다음 87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서요.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다양하게 먹고 주당 일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으며 전염병도 드물었으니 이를 두고 많은 전문가는 농경 이전 수렵 채집 사회를 최초의 풍요세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대의 삶을 이상적인 것으로 그리면 실수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이 농업 및 산업 사회의 사람 대다수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긴 했지만 물론 그 살아남았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삶은 거칠고 힘든 것이었다. 그래서 고난과 결핍의 시기가 종종 닥쳤고 어린 사망률이 높았으며 오늘날 같으면 사소에 쓸 사고가 쉽게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떠돌인 무리 내에서 두터운 그분을 향유했겠지만 무리 내에서 적개심이나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은 끔찍한 교통을 겪었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사회적 간섭, 그죠?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 위험도 많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수렵 채집인들은 가끔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버리거나 심지어 죽인 일이 있다. 원치 않았던 아기나 어린이는 살해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종교적인 인시공양 사례도 존재한다. 그래서 1960년대까지 파라과이에 살았던 아체족은 수렵 채집의 어두운 면을 조금 보여준다.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어두운 거겠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무리에서 높은 인물이 사망하면 어린 소녀를 죽여서 함께 묻는 것, 그 순상하는 게 관행이었다. 그런 얘기인데요. 어디 갔지? 아니, 여기 아니라. 이제 아체족이 여기 파라과이, 그죠? 파라과이 아시죠? 그죠? 남미, 우리나라의 정반대. 저 왜 브라질, 파라과이, 그래서 요런 쪽에 주로 살았던 20세기에 이렇게 남아있던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아체족이, 어디 갔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죠 인디오니까 그죠 원래 인디언 원주민이니까 황인종이죠 그죠 황인종이 아체족 20세기 초에 찍은 이렇게 음식 나눠 먹는 거의 뭐 우리 동양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죠 이렇게 나누면 아체족입니다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자, 그래서 보시면요. 그래서 아체족을 취재한 인류학자들의 녹음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병에 걸린 중년 남자가 무리를 따라오지 못하자 그를 유기했다. 그냥 뭐 버리고 놓고 떠나는 거예요. 그죠? 놓고. 그래서 남자는 나무 아래 버려졌고 나무에는 성찬을 기대하는 독수리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남자는 기력을 회복했고 빠른 속도로 걸어서 어찌어찌 무리 합류에 성공했다. 그의 신체는 새똥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래서 그의 별명은 독수리똥이 되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로 가셔서요. 한 번은 늙은 아체 여성이 무리에 부담이 되자, 그러니까 이제 걷지도 못하고 잘 따라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병도 이제 걸렸고요.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앞뒤 맥락이 좀 잘렸는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가 그녀의 뒤로 몰래 달아가가 도끼로 머리를 쳐서 살해했다. 그래서 어느 아체족 남자가 시집을 꼴게 묻는 인류학자에게 정글에서 보낸 최고의 시절을 설명하면서 들어보자. 나는 나이 든 여자를 상습적으로 죽였다. 나는 숙모들을 죽이곤 했다. 뭐 근데 숙모라는 게 뭐 그 공동체에서는 다 같은 혈연이니까요. 뭐 그죠? 여자들은 나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애한테 어떻게 보면 이제 암묵적으로 그런 담당이 된 거겠죠. 그죠? 그 공동체에서 문제가 된 애를 처리하는 그런 남자 같은 지휘가 된 거지. 일종의 망나니 같은, 그죠? 그 무리에서. 이제 백인들이 이곳에 오고 나니 나는 약해졌다. 몸에 털이 없이 태어난 아이는 미숙아로 간주되어 즉각 살해당했다. 어떤 여자는 옛날에 자신의 첫 딸이 살해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리의 남자들이 여자를 원치 않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여기 맥락이 없긴 한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그 무리에서 지금 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판단들이 있는 거예요 나름. 그래서 어느 남자는 어린 남자애를 살해했는데 이유는 기분이 나쁜데 애가 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애가 이제 울어가지고 어떤 그 자기 무리의 위치를 그죠 알리고 또 계속 거기에 에너지를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린아이는 산채로 파묻혔는데 이유가 보기에 재밌는 데다 다른 아이들이 그걸 보고 즐거웠기 때문이었다. 물론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은 남아 있고 그 전후 맥락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어린아이도 뭔가 무리에서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거는 그죠? 무리가 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애를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의 보호를 받고 이런 애를. 근데 그게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체족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들과 여러 해 이상 함께 살았던 인류학자들은 성인 간의 폭력은 극히 드물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니까 성인 간의 폭력이 드물었다는 게 그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죠? 서로 화목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 속에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일 거냐 마냐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이가 들면은 이걸 버릴 거냐 말 거냐 그죠? 나이 들고 병들면은 근데 그거를 해서 버려지면은 이제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이고 그 기준이 엄격하다는 거지 그 내에서는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이제 기준 내에 들면은 평화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남녀 모두 뜻에 따라 자신의 파트너를 바꿀 수 있었으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년마다 한 번씩 바꿨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배급이 없었고 항상 미소를 띄었으며 남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을 대체로 기피했다. 얼마 되지 않는 소유물에 대해 극도로 관대했으며 성공이나 부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 소유관념 자체가 없죠. 그죠? 수렵채집인한테 무슨 소유물이 있겠어요. 그죠?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좋은 사회적 상호관계나 높은 수준의 우정이었다. 이들은 어린이나 병자, 노인을 살해하는 행위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낙태나 안락사를 보는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래서 89페이지로 올라가셔서요. 그래서 이 부족이 파라과이 농부들에 의해 무자비하게 사냥 살해당했다는 사실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파라과이 농부들이 이제 농장, 그죠?
농작지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다 총으로 쏴서 죽였죠. 그래서 뭐 지금 뭐 거의 절멸됐는데요. 그래서 아체족이 무리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예외적으로 가혹한 태도를 취한 이유는 적을 피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 어쨌든 요 기준이 명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의 이제 같이 그죠 공동생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준에 따라서 애도 뭐 버리고 살해하고 나이 든 사람도 뭐 버리고 살해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요는 아체 사회가 다른 모든 인간 사회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만으로 그들을 부정하거나 이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체족은 천사나 악마가 아니라 사람이었다. 고대 수렵 채집인도 마찬가지였다. 그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에스키모나 뭐 또는 다른 부족들도 기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다 배제했죠. 그죠? 배제하고 버리고 뭐 유기하고 뭐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보면 괴리감이 드는 게 머리를 유발이한 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현대문명을 어느 정도 간단한 건데 예? 어떻게요? 머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깎고 있어서 머리요? 남자 머리카락 아 여기요? 예, 여자가 지금 다 깎아줘. 예. 너무 자연 그대로인 삶이 아니었어요. 모르죠.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했는지, 예, 손이 닿았는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수렵 채집의 삶을 하면서, 예, 그랬을지도 모르죠. 옷은 안 주고. 그러니까 무슨 거부했겠죠. 아니면 뭐 머리 뭐 자르는 것 자체는 뭐 이 사람들이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관행상, 예. 근데 어쨌든 표정은 다 웃고 있어요. 저 왼쪽 분은 예쁘잖아 심지어. 남자도 잘생겼네. 서로서로 지배하지 않아서 그 우리를 리드하는 사람들도 없었겠어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저도 이제 가벼운 그런 아니 그 암묵적으로 그냥 정의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단순히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도 자기들끼리도 또 이제 서로 다른 아체 부족하고도 이제 갈등이 또 많았다는 거예요. 나름 또 그런 그러니까 그놈이 쳐놓은 게 부족? 그놈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20세기에 남아 있는 거로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문제가 됐겠죠. 자, 그다음에요. 어떻게 잠깐 쉬었다 할까요? 이거 잠깐 쉬었다가 아이고 오늘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산이 굉장히 많으시죠. 저런 파라과이 쪽이면은 그죠? 정글에서 약간 온대 정글이죠. 약간 아주 아르헨티나 이쪽으로 내려오지 않았어. 요 밑에가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저 위가 브라질. 북쪽. 저 브라질. 그래서 여기 이제 산이죠. 내려가야 처음에 파라과이.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 파라과이하고 볼리비아 두 나라가 남미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89페이지 말하는 유령이라고 나오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 이거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예술의 기원, 예술과 과학과 종교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참 예술의 기원하면은 많은 예전부터 설명이 있었지만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는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이런 연구와 다른 뇌과학이나 뭐 다른 고고학적인 연구까지 결합해가지고 이제 좀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좀 내용이 일단 대충 해왔는데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발 하라리에 있는 구절이죠. 인지혁명, 그죠? 인지혁명.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증거상 이 이전에는 뭐 이런 우리가 93페이지에 있는 뭐 여기에도 있는 이런 벽화 같은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인들은 뭐 이런 이게 또 뭐냐, 그죠? 너무 멀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예술 작품이라고 할 때 특히 미술사 이런 거 볼 때 항상 벽화가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벽화. 그러니까 그런 게 그 전에는 없었고, 이 사피엔스, 그것도 사피엔스도 한
그 이제 3만 년, 4만 년 전 정도부터 그런 흔적이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그게 뭐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돌연변이가 사피엔스 뇌의 내부에서 바꿨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런지는 어떻게 바꿨는지는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를 가지고 쓰다가 혼선이 발생한 건지 압축되면서 뭐 어쨌든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게 어떻게 바뀐 거냐, 무엇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결과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요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 우리한테 엄청 중요하고 그쪽 뇌 기능이 많이 발달을 해서 계속 진화를 했는데 그 사회적 지능을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 대상이나 아니면 인공물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연사는 뭐 자연 대상, 기술은 우리가 만드는 인공물 거기에도 적용됐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나온 내용은 사피엔스 내용이 아니라 이제 다른 고고학자 내용을 더 활용을 해서 제가 좀 더 붙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사회적 지능이 영역의 경계를 넘어서 적용된다는 것은 자연적인 대상이나 인공적인 사물에 대해서도 사회적 지능을 적용하여 그것들이 마치 인간 대상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지만 완전히 혼동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들이 분명히 인간과는 구별되는 존재들이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혼동한다면 즉각적으로 도태되는 거죠. 그죠? 완전 똑같이 혼동하면 안 되는 거고 적용은 하는데 인간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근데 원래 본래 사회적 지능은 다른 인간을 대상으로만 작동하도록 진화한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얼굴을 알아보고 기억하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헤아려 본다. 우리 마음이론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우리 지능이 진화했는데 그것을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자연적 대상, 인공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서 마치 인간 대상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 속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관계라는 것은 그 공동체 내에서의 그 관계를 서로 이해하고 그걸 다루고 조정하고 그러는 건데 다른 자연물이나 인공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요 얘기예요. 89페이지에 있는 말하는 유령. 그래서 요거 쭉 빨리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요. 말하는 유령. 그래서 고대 수렵 채집인의 정신적, 영적 삶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량 가능하고 객관적인 요인들에 기반하여 수렵 채집 경제의 기본적인 측면을 어느 정도 힘쓰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하루에 몇 칼로리가 필요한지, 호두 1kg에서 몇 칼로리 얻을 수 있는지, 숲 1제곱미터에서 채취할 수 있는 호두가 얼마나 되는지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식단에서 호두가 상대적으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가능하겠지만 하지만 이들은 호두를 진미로 여겼을까? 아니면 평범한 주식으로 보았을까? 호두나무에 정령들이 살고 있다고 믿었을까? 호두나무 잎이 예쁘다고 보았을까? 수렵 채집 소년이 소녀를 낭만적인 장소로 데려가고 싶어 할 때 호두나무 그늘이면 충분했을까? 생각과 믿음과, 자, 90페이지로 가셨어요. 느낌의 세계는 훨씬 더 파악하기 어려운 법이다. 뭐 남아있는 증거가 없으니까요.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 자체는 남지 않으니까요. 자, 그래서 고대 수렵 채집인 사이에서 애니미즘 신앙이 일반적이었다는데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한다. 그래서 애니미즘, 영혼이나 정신을 뜻하는 라틴어 아니마, 그죠? 뭐 동물 그런 거 되면서 의견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장소, 동물, 식물, 자연현상이 의식과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읽는 게 좀 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 구성원인 것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장소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러니까 그러므로 애니미스트는 언덕 꼭대기의 큰 바위가 욕망과 필요를 지니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 바위는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다른 행동에 기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에게 충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은 바위를 상대로 말을 걸거나 위로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바위뿐 아니라 언덕 제일 아래쪽에 자리하고 떡갈나무도 정령이 깃들어 있고 언덕 아래로 흐르는 시냇물, 숲속 공터에 있는 샘, 그 주위에 자라는 덤볼, 공터에 있는 길, 샘에서 물을 먹는 들쥐, 늑대, 까마귀 등 모두 그렇다. 애니미즘의 세계에서는 사물과 생물만 정령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무형의 실체도 존재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 오늘날 우리가 악마, 요정, 선수라고 부르고는 사악하거나 우호적인 존재가 모두 그런 예다.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신비로운 정령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하나의 에이전트, 그죠? 행위자로서 우리 사회 생활에서의 어떤 행위자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사회적 행위자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적한다는 거예요. 얘들 어떤 의도, 목적, 그죠? 어떤 느낌, 감정이 있다. 그런 존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의도, 감정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바로 이제 그게 그 얘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게 되는 능력, 믿을 수 있는 능력,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 설정하고서 그것과의 사회적 관계를 우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다루는 것처럼 그것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다룬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로서 바라보고서 그걸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니미스트는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다고 믿는다. 그들은 말이나 노래, 춤이나 의식을 통해 이들 모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 사냥꾼은 한 무리 사슴에게 말을 걸어 그중 한 마리에게 스스로 희생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사냥에 성공하면 사냥꾼은 죽은 동물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누군가 병에 걸리면 샤먼이 병을 일으킨 정령과 접촉해 달래거나 겁을 줘서 쫓아버릴 수 있다. 자, 91페이지 와주세요. 샤먼은 필요하다면 다른 정령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모든 소통 행위 특징은 말을 거는 대상이 국시적 존재라는 점이다. 우주적인 신들이 아니라 특정한 사슴, 나무, 시냇물, 유령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적 관계 속의 한 에이전트로서, 그죠? 사회적 행위자로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관리 대상이다. 사회적 관계를 다루듯이 관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과 다른 존재 사이에 장애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사이에도 엄격한 유기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아닌 존재는 단순히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전지전능한 신도 아니다. 세계는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특정한 부류의 존재를 둘러싸고 돌아가지도 않는다.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사회적 관계로 그 관계에 따라서 영향받고 움직이는 거니까요. 일방적이진 않겠죠. 관계로서 본다면은요. 그래서 애니미즘은 특정한 종교가 아니다. 수천 종이 넘는 종교와 사교와 신앙이 포괄적 일입니다. 이들 모두를 애니미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세계에 대한 접근법과 인간이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아마도 애니미스트였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현대 이전의 농업 종사자들이 대부분 유신론자였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규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하나의 그 행위자로서 이해하고 그 의도를 가진 존재로서. 자, 그래서 유신론. 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테오스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죠? 이런 우주의 질서가 인간과 신, 소수의 천상의 존재로 구성된 집단 사이의 위계 질서를 기반하고 있다는 견해다. 현대 이전의 농업 종사자들이 대체로 유신론자였다는 말은 분명 사실이지만 이 말만으로는 개개의 상세한 특징을 알 수는 없다. 유신론자라는 표제에는 18세기 폴란드의 유대교 랍비도 들어있고 마녀를 화양한 17세기 메소주의 선교도 포함되며 15세기 멕시코의 아즈텍 사태, 12세기 사제, 12세기 이란의 수피 신비주의자, 10세기 바이킹 전사, 2세기 로마 병사, 1세기 중국인 관료도 들어있다. 이들 각각은 다른 이들의 신앙과 관습을 기괴한 이단으로 보았다. 애니미즘적 수렵채집인들의 신앙과 관습이 역시 이와 비슷하게 서로 퍽 달랐을 것이다. 이들의 종교적 경험은 논쟁과 개혁과 혁명으로 가득 찬 격동적인 것을 보는다. 이게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애니미즘이라고 부르지만 그 각 지역, 부족마다, 집단마다 천차만별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천차만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일반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다. 고대 영성의 상세한 특성을 서술하려는 시도는 어느 것이나 매우 사변적이게 마련이다. 길잡이로 삶을 증거가 거의 없는 데다 조금 있는 증거, 그러니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의 인공물과 동굴벽화는 무수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렵채집인들이 감정에 대해 안다고 자처하는 학자들의 이론은 석기시대 종교보다 그 주창자의 편견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의 유물, 동굴벽화, 뼈로 만든 조각상의 의미를 침소봉대하기보다 고대 수렵채집인의 종교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애니미스트였을 것으로 가정하지만 이것이 알려주는 정보는 많지 않다. 그들이 어느 정령에 기도했는지, 어떤 축제를 기념했는지, 어떤 금기를 지켰는지 우리는 모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지어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대한 우리 이해에 난 가장 큰 구멍 중 하나다. 뭐 알 수가 없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지어내고 어떤 그러니까 사물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대했는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요 왜 93페이지에 그죠 유명한 그림이 있죠, 벽화가 있죠, 그죠? 라스코 동굴 벽화, 그죠? 그 93페이지 먼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15,000년에서 20,000년 전 라스코 동굴의 벽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며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부 주장에 따르면 이것은 새의 머리, 그죠? 그 머리가 새 머리예요, 그죠? 새 머리를 하고 성기를 발기시킨 남자가 들소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다. 이 남자 아래에 있는 또 한 마리 새는 그가 죽는 순간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영혼을 상징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그림은 평범한 사냥 사고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의 통행을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추론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다. 이것은 고대 수렵 채집인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주지 않고 현대 학자들이 선입견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로르샤흐 심리 테스트와 같다. 그죠? 이거죠. 로르샤흐 심리 테스트가 어디 갔어요? 이게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 심리 테스트라고 10가지 있어. 이 스위스이죠. 이거 10개 딱 보여주고서 이것이 뭐처럼 보이십니까? 이제 제가 이거예요. 이거 형태가 뚜렷하지 않은 거를 보여주고서 뭐처럼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말하는 사람이 얘기를 듣고서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분석하는 뭐 그런 테스트입니다.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학적이진 않지만은요, 그거는 있어요. 통계? 통계이기도 하고, 우물 효과라 그래가지고요.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물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라는 거를 이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뭐 원래 없지, 의미가 없지, 의미 없는 애매한 모호한 건데요. 모호한 거를 보여주면은 그거를 보는 사람은 이제 그것을 자신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자신과 연관된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니까. 그죠? 자기중심적이니까 자신과 연관된 뭐 얘기를 막 하면은 이제 그걸 단서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점에서 모순적이고 이런 걸 이제 읽어낸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중심성, 그죠? 맨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거를 이용한 뭐 그런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정답은 없죠. 이것도 지금 그렇게 유발 하라리가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다 로우샤르 심리테스트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벽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라.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지금 물론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가 없고 이게 지금 뭐 들소를 사냥하는 건지 아니 들소가 들이받은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른 때 그려진 그림인지 이 새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이제 왜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이게 지금 들소 새의 머리를 가진 남자인지 아닌지 죽는 건지 아닌지 뭐 영원히 알 수가 없는데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물론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뇌와 동일한 구조의 뇌를 가졌기 때문에 그죠? 이 사피엔스가 그린 거거든요. 이게 15,000년 전에서 20,000년 전 우리 조상이 그린 건데 그러니까 이거 침팬지나 네안데르탈인 보여주면 이거 뭔가 할 거예요. 이거 그냥 침팬지한테는 무의미한 그림이지. 그죠? 침팬지한테는 무의미한 흔적이지, 흔적. 흔적 내지는 뭐 그냥 침팬지는 그냥 뭐 이런 거 할 텐데 뭐가 확실하냐면은 요걸 먼저. 이 들소를 사냥하다가 남긴 물리적 흔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 흔적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이렇게 뭐 그런 거 많이 남아 있죠. 공룡 발자국 또는 그죠? 우리 옛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발자국들 남아 있어요. 이거는 뭐 의도를 가지고 남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흔적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들소를 사냥하다가 뭐 남긴 흔적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그림으로써 어떤 의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죠? 어떤 의도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진 그림이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 의도가 있다는 거지. 이거 그냥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그때 같이 했던 집단 사람들한테 이 그림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는 거지. 의도.
의도를 가진 그림이라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하다는 거지. 그죠? 이 물리적 형상을 통해서, 그죠? 이건 흔적이 아니라 물리적 형상을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른 게, 침팬지들도 분명히 들소를 보았겠지만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고, 네안데르탈인도 들소를 보았고, 사냥도 아마 힘겹게 했을 텐데 결국 벽화로 남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냥과 관련된 물리적 흔적이나 도구는 남겼지, 그죠? 사냥한 자리 또는 어떤 뭐 도구는 남겼을 수 있겠지만은 그림으로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피엔스한테 전달하고 싶어 했다. 그죠? 그러니까 의도를 가진 그림이라는 거 하나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의도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의도를 전달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라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복잡하지만요, 사실 뭐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린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거, 그죠? 자신의 뭔가 어떤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나 의도나 의미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이 그림을 통해, 이게 사물이에요, 사물. 그림이라는 것은. 그죠? 사물을 통해 다른 사람들, 다른 사피엔스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 머릿속에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의도는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보고서 이 사물이 품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나 의도, 그죠? 그거를 알아볼 수 있을 거다 라고 하니까 그렸겠지. 그죠? 이거 그리면은 남들도 알아보겠지. 그러니까 그림을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 그죠? 이 길이가 뭐 얼마고, 이 물리적인 사이즈나 흔적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 있겠지라고 하니까 그린 거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에.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물에 담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담을 수 있다. 품도록 할 수 있다. 그죠?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한테는 단순하죠.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의 구조가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이 그림을 그린 사람과 동일한 뇌의 구조, 사피엔스의 뇌를 가졌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다른 존재들은 어느 존재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그것이 뭐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물에 담을 수 있다. 그죠? 라는 것은 마음 이론을 사물에 적용한 거예요, 사물에. 이 사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죠?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만 어떤 머릿속에 의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물에도 그것을 내가 담아서 그걸 또 전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지능의 범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술의 기원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어요. 예술의 기원으로. 저거는 소성기예요? 그럼 뭐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여기 진짜. 여기 잘렸구나. 여기 제 그림이 있는데, 그죠? 예. 알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잘 그렸어요. 손주도 알겠어요. 잘 그리네요. 이게 단순화시켜서 특징만 가지고 정말 딱 누가 봐도 소랑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기해서 머리가 세요, 진짜.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저기에 그리는 사람이 뭔가를 담았는데 저걸 보는 사람이 담긴 걸 이렇게 해동을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야 예술대라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있었겠죠. 그 당시 사람들은 딱 뭔지 알았겠죠. 그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게 뭔지, 그 맥락이 있던 사람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맥락이 없는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맥락이 있다면은 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물건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모르면 또 작가가 또 설명할 수 있겠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냥 쟤는 예술가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정신 세계를 그냥 표현해서 굳이 뭐 아니 그렇죠. 그런데 그것 자체도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거나 뭐를 전달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여기 담고자 했던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요. 이제 요 얘기를 이제 해보시자면은요.
사실 이제 이게 아주 이처럼 아까 여기 이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대상이나 인공적인 사물에 대해서 이거를 마치 우리 사회적 관계 속의 한 에이전트로 다룬다는 것은 쟤들도 또 사슴도 의도가 있고, 그죠? 감정이 있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사슴을 먹어야 되니까 잘 다뤄가지고 하나만 우리한테 줘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거 벌써 사회적 관계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음으로 다룬다는 것은 걔들도 사슴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그 사람만의 생각, 신념, 의도, 소망, 감정, 지식, 정보 등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물이나 인공물도 그것들만의 생각, 신념, 의도, 소망, 감정, 지식, 정보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뉴기니 같은 지역에서요. 그죠? 오늘날 그 수렵채집인들끼리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수렵채집인 안내인하고 같이 가다가 나뭇가지가 땅에 다 꽂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꽂혀 있는 거를. 딱 보고서 이게 단순한 나뭇가지인데 이거는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거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수렵채집인은 이거는 어떤 경고의 표시다. 단순한 나뭇가지지만 여기에 뭔가 우리가 자꾸 이 지역을 새 관찰하고 이러려고 며칠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을 관찰한 이 어떤 부족이 그거를 경고의 표시로 꼽아놓은 거다. 그 사물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이제 읽어내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은 물론 이제 그 뒤엔 조심을 해가지고 아무리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수렵채집인 입장에서는 그 사물 속에 그게 담겨 있다. 그래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지. 그래서 담겨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 의인화가 되겠죠. 결국 그것은 다 우리가 쉬운 말로 말하면 의인화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한테는 침팬지나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의인화가 우리는 쉽게 얘기하지만 인간 이외의 대상들은 마치 인간인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사회적, 그죠? 어떤 하나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떤 에이전트로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의인화 신화는 항상 많이 있어요. 그죠? 에스키모 신화에서 이렇게 곰을 의인화하고. 하지만 의인화했다고 해서 얘를 안 잡아먹냐? 곰 잡아먹어요. 곰도 잡아먹습니다. 에스키모 잡아먹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인간인 것처럼 생각한다. 여기 비유 능력입니다. 비유 능력. 비유 능력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비유 능력. 그러니까 비유 능력이 없으면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이게 자체가 비유. 그죠? 비유. 이게 들소가 아니잖아요. 소가 아닌데 소인 것처럼 그린 거잖아요. 벌써. 그죠? 소인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소라고 생각하는 거지. 소라고 생각하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도 벌써 비유입니다. 자, 그래서요, 비유 능력, 요 얘기 잠깐 나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인화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 뇌의 배사에서 나타나는 정말 보편적인, 우리 사피엔스한테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너무나 자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결국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의인화의 귀결이 결국 이거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떤 의도, 그죠? 의도, 생각, 신념들을 다른 것들, 인간 이해의 대상들도 가지고 있다. 그게 바로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또는 실제로 눈에 잡히지 그죠?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을 존재한다고 믿는 능력이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게 가장 의인화로부터 사회적 지능의 범람에서 비롯된 결론이다. 그러니까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잘 어렵잖아요. 여기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사피엔스가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이걸 믿게 됐느냐? 갑자기 믿게 된 게 아니라 사회적 지능이 막 넘쳐 흘러서 이리저리 적용하다 보니까 세상 이런 곳에도 막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담겨 있다. 존재한다. 존재한다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면 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예술. 아까 이제 그 그림에서 넘어가는데요. 이게 그죠? 유명한 그림잖아요. 그죠? 벨라스케스의 교황 이노켄티우스 10세. 이제 초상화를 그린 건데 딱 그 교황이 아주 어떤 그죠? 표정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물음, 그러니까 인물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또 다음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죠. 렘브란트. 그죠? 렘브란트의 그림.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이거예요. 그죠? 딱 이제 명확한 질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시각예술이라고 그러는데 시각예술. 그죠? 이 그림은 우리들의 육신의 눈을 위한 것이냐, 마음의 눈을 위한 것이냐. 이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지난 강의 중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사회적 뇌가 발달하면서 우리는 육신의 눈도 발달했고, 육신의 눈이라는 게 딱 사람 얼굴 보면은, 이거 렘브란트네, 이거는 뭐, 교황이네, 그죠? 탁탁 알아보는 그죠? 그 얼굴 인식 능력도 아주 뭐 고도로 발달을 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 또,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죠? 어떤 의도, 목적, 그 생각, 읽어내는 마음의 눈도 엄청 발달했고, 계속 그걸 돌아간다, 그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가 시각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시각이라는 게 도대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이면서, 제대로 되는 그 이해라고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눈을 위한 것이냐? 이게 육신의 눈. 그래서 요게 요렇게 쓴 게 있어요. 이게 뭐 유명한 우리 곰브리치 서양 미술사, 이제 우리가 미술사 개론 뭐 이런 수업 시간에 항상 기본 교재로 많이 읽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 대해서 그렇게 썼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곰브리치가 쫙 해설을 했어요. 해설을 했는데 이제 이게 지금 렘브란트가 망한 다음에 그린 거예요. 렘브란트가 한때 잘 나갔다가 근데 막판에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제 그 생을 마감하거든요.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인생이 막을 내렸을 때 그에게는 헌옷 몇 벌과 그림 그리는 화구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래서 앞 그림은 만년의 렘브란트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그것은 분명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그러나 렘브란트는 그의 추한 모습을 결코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보여요? 그 의도가? 이 그림에서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의도가 보이나? 의도가 보여요? 의도가 보이나? 의도가?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아주 성실하게 관찰해서 이 태도인데 태도가 보이나? 그죠? 네, 우리가 이 작품의 아름다움이나 용모 이게 이제 그 육신의 눈으로 그죠? 육신의 눈으로 그냥 육신의 눈으로 딱 보고서 감각적으로 뭐 좋다 이런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실성 때문이다. 근데 이건 다 마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 그죠? 의도, 태도.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실제 얼굴이다. 사실 이것도 틀렸죠. 틀린 말이에요. 살아있는 인간 실제 얼굴 아니죠. 그죠? 그림에 불과한 거죠. 그죠? 얼룩, 물감, 불과한데 어쨌든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에는 포즈를 취한 흔적도 없고, 이게 보이나? 허영의 그림자도 없으며 다만 자신의 생김새를 샅샅이 훑어보고 끊임없이 인간의 표정에 내포되어 있는 비밀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탐구하려는 화가에 꿰뚫어보는 응시가 있을 뿐이다. 야, 이 곰브리치가 딱 쓴 건데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냐고. 이게 감추려고 하는 의도, 태도, 뭐 이런 뭐 화가의 뭐 어떤 응시가 존재하는 거냐? 그죠? 이게 이 모든 것들, 이 주황색 글씨, 이 모든 것들은 초상화 속 인물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또는 이제 초상화를 그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 이거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시각의 눈으로 힌트를 얻어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그 이야기 짓기 능력이에요.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이야기.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어낸 거예요. 그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을 지어내는 능력이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걸 지어낸 이야기지 뭐 이거. 그죠? 이 그림을 보고서 시각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그죠? 물론 시각의 눈의 단서를 통해서, 그죠? 단서를 가지고 추론을 해서 마음의 눈으로 이 그림, 여기 그 화가는, 이 그린 화가는 여기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거를 붓으로 그린 사람의 마음을 추론해가지고 이야기를 지어낸 거지. 보이지 않는 능력.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기 썼나?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육신의 눈말은 예술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결론은 미술은 시각예술이라고 말하곤 하는데, 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즉 여기서 시각이 육신의 눈을 의미한다면 이것은 한 3분의 1 정도. 왜냐면 물론 그 시각적 힌트는 있어야 되니까 이 진실에 불과하다. 제 생각으로는 미술은 시각예술은 시각예술인데 마음은 시각예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 없이는 파악이 안 돼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근데 미술만 들었으니까 음악도 다른 것도 그래, 다른 것도. 맞아. 다른 예술이 다 그래. 예술이라고 다른 예술도. 이런 거 영화, 소설, 뭐, 다,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그 의도, 그죠? 그 주인공의 의도, 고민, 그것에서 이야기를 지어내고, 뭐, 또는 감독의 의도는 뭐냐, 영화 같은 경우. 그죠? 그게 없이는 성립 안 해요. 이게 지금 미술을 지금, 이제 미술이 시각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샘플로 제가 들어서 예를 들은 건데요. 이제 그 얘기까지 제가, 합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 다시 보시면 그거지.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술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건 여기 제가 이제 썼네요. 그래서 인물뿐만 아니라 어떠한 것이든 이제 영화나 소설에서라면 주인공의 마음 읽기, 작가의 의도 파악, 사물이나 장면의 상징, 그죠? 뭐 물건 하나 놓인 거 보고서 그죠? 지금 주인공의 심경 상태가 어떻다 뭐 이런 맨날 그죠?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죠? 다 이야기 지어내는 거지. 막 스스로 우리가 지어내고 서로 말을 맞춰보고. 그죠? 다른 사람하고. 또 음악이라면 뭐 창작자나 연주자의 의도 뭐 등등. 그러니까 모든 예술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예술이. 마음의 눈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게 결국 예술의 기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은 예술이 없고 왜 사피엔스만 예술이 있느냐? 결국 이제 이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그러니까 시각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초상화 속 인물의 마음, 그죠? 감정, 정서, 의도 등과 이 초상화를 그린 작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이 소상화는 무의미한 색채 혼합물에 불과하여 우리에게 별다른 미적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죠? 즉 의미 있는 미적 경험이 되기 어렵다. 그래서 예술은 우리에게 눈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읽을 것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죠? 우리 시각예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죠? 소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결국 사람의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일반 감성가들의 입장에서는 예술이 어렵고 곤혹스럽게 할 때가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아봐야 된다고 하니까 막 야 니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곰브리치가 책에 썼으면은 그죠 이거를 보고서 이거를 읽어내야 정답인가 막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죠? 눈에 보이 학교에서는 막 이제 그러니까 시험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한데, 그죠? 눈에 보이지 않을 지어낸 건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마음 이론인 이유기도 하죠. 그죠? 이론이라는 게. 이론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죠? 나는 저 속에서 다른 거를 본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지어내면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쉽지. 근데 이제 남들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어내는 건 어렵지만은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그럴듯하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를 지어낸 사람이 이제 승자가 되는 거고. 그죠? 어쨌든 이야기 짓기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술이 어려운 거예요, 예술이. 그죠? 일반 감성가들은.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라고 하니까. 근데 마음은 눈에 보이진 않으니까. 그죠? 직접 보이진 않으니까 이거, 뭘 읽으라는 거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 가지고 뭐, 요런 조그만 단서 하나 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보면은 뭐,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다는 것이다. 또 남들도 아니다. 뭐 하고 막, 그죠? 이제 그 싸움이 나는 거죠. 계속 그 논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마음의 눈이 전제되지 않고서 예술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미술의 경우에는 미술은 마음이 시각예술이다. 시각예술은 시각예술인데 이게 마음의 눈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입니다. 곰브리치 글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오류가 있다.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실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인간의 실제 얼굴이 아니라 그냥 평면에 그린 물감 얼룩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는 뭐냐? 다시 말해 여기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실제 인간이 아니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가질 수 없는 사물,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다. 그건 분명하죠? 그죠? 이건 뭐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이거는. 그죠? 이건 물감 얼룩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 점에서 사회적 지능의 유동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지능, 마음의 눈을 본래 영역을 넘어서 인간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물들, 이 사물, 그죠? 그림 쪼가리에 그것이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사피엔스만이 이 예술을 창작하고 영위하는 이유, 그 지구상의 다른 존재에게 예술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매우 예리한 시각이 발달한 매는 시각이 발달했잖아요. 시각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매는. 시각이 그렇게 멀리 있는, 그죠? 수킬로 떨어진 그 움직임을 딱 파악하지만은 그 시각 예술도 없고, 연습용 뭐 그런 뭐 그 표적을 만들지도 않고, 그죠? 또 그 다음. 그러니까 인간에 필적하는 사회적 동물인 침팬지들이지만, 침팬지들은 엄청 교활하고, 그죠? 서로 지능이 있어요, 나름. 근데 예술은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런 거 주고 뭐 아름다운 뭐 그죠 꽃을 주고 뭐를 준다고 해도 절대 그림을 똑같이 뭐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벽화 그리는 일도 당연히 없고, 그죠? 침팬지 화가라고 옛날에 그 20세기 중반에 20세기 후반에 뭐 했는데 붓 주니까 그냥 지금 멋대로 막 갈긴 거 막 추상화밖에 안 나와요. 뭐 그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침팬지에게는 흐릿한 마음의 눈, 인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나름 마음의 눈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침팬지 어떤 의도라든지 말이야, 그죠? 이런 거를 좀 파악하고 막 숨기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어. 분명히 침팬지도 분명히 사회적 동물이니까 발달했고, 또 거울 유런도 있어요. 우리 인간보다 많이 없지만, 인간에 비해서는 뭐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밖에 없지만, 그래도 분명히 모방 본능도 있고 다른 침팬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울 유런도 있지만, 하지만 흐릿한 예술은 기미도 없다는 거예요. 아예 흔적조차 없는 거지. 그죠? 여기 쓴 것처럼 침팬지는 다른 침팬지의 마음속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침팬지의 사회적 지능은 오로지 다른 침팬지를 대상으로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죠? 사물에 대해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지. 사물에 대해서는. 그러므로 결론이 이겁니다. 그죠? 육신의 눈이 발달한 매, 육신의 눈이 발달했다고 해서 예술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동물, 이렇게 침팬지처럼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예술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개가 겹쳐져야 돼요. 혼선이 일어나야 돼, 일종의.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와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계를 유동적으로 겹쳐져 볼 수 있을 때 예술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화사적으로요. 자, 그게 이제 예술의 기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자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지금 이제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만 더 보고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요 얘기까지. 우리 92페이지 맨 아래 보시면요. 거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또 하나의 영역은, 실업체지변이 사회정치적 세계다. 이미 설명한 대로 학자들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조생이 존재했는지 핵가족이었는지 일부 주제에 유지했는지만 모릅니다. 자, 일부 집단은 가장 못된 침팬지 집단처럼 유기 질서가 엄격하고 긴장되어 있고 폭력적일지도 모른다. 이에 비해 다른 집단들은 보노보 무리처럼 느긋하고 그런지도 모른다. 자, 이건 이제 모르는데,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증거가 나왔죠. 1955년 고고학자들은 러시아의 숭기를 유적해서 3만 년 전 메머드를 사냥한 문화권의 매장터를 발견했다. 아마도 이 러시아 쪽 이 숭기르가 어디냐면은요, 러시아 그 모스크바 근처예요. 그러니까 추운 지역이고 저기 숭기르 있죠, 그죠? 러시아 쪽에, 그죠? 그래서 메모드가 이때 많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메모드 사냥을 통해서 꽤 풍요로웠을 거라는 거는 추정할 수가 있어요. 분명히 뒤를 보시면요. 매장터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3만 년 전, 3만 4천 년 정도로 따지는데요. 한 무덤에서는 50세 남자의 유골이 나왔는데 메모드 상어로 만든 구슬 3,000개를 꿰어 만든 목걸이 같은 것으로 덮여 있었다. 머리맡에는 여우 이빨로 장식한 모자가 놓여 있었으며 손목에는 상아 팔찌 25개가 놓여 있었다. 이 매장지의 다른 묘지에는 부상품이 보다 훨씬 더 적었다.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숭기르의 메모드 사냥꾼들이 계급 사회에 살았으며 문제의 남자는 무리의 지도자이거나 여러 무리로 구성된 부족 전체 조자였을 거라고 추론했다. 몇십 명이 불과한 일개 무리에서 그렇게 많은 부상품을 손수 만들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자, 95페이지요. 그 다음 고고학자들은 더 흥미로운 무덤을 발견했다. 무덤 속에는 얼굴을 마주보는 두 개의 유골이 있었는데 하나는 12, 13세의 소년의 뼈였고 다른 하나는 9에서 10세 소년의 뼈였다. 소년은 5,000개의 상옷으로 덮여 있었고 여우 이빨로 장식한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그런 이빨 250개가 들어간 허리띠를 하고 있었다. 250개는 적어도 60마리 여우를 잡아서 이빨을 뽑아야 가능성 엄청난 거죠. 소녀를 장식한 상하 구슬은 5,250개였다. 엄청나요, 그죠? 두 어린이는 작은 조각상을 비롯해 다양한 상하 물건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이 얘기만 마무리 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그 무덤이고 딱 이게 하얀 게 보이죠. 이게 그 구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요,
요게 성인, 아까 그 50세 남성이고요, 남성. 요게 그 머리를 맞댄, 요게 이제 여자아이, 요게 남자, 좀 키가 큰 게 남자아이. 이렇게. 그래서 아주 구슬들이 쫙 있죠. 구슬이 내린 것, 이빨 같은 것들이. 그죠? 이렇게 엄청나죠. 그죠?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이걸 복원하면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복원하면 이렇게. 그죠? 이빨에다가 뭐, 그죠? 요 상아죠. 상아고, 이렇게 구슬, 요런 거를 입고 이렇게 죽어서 묻혀가지고 이렇게 딱 남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오늘날 이제 복원을 한 그림입니다. 사실 엄청나고, 이거.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냐. 근데 그만큼 아마 풍요로웠을 것이고, 여러 부족의 어떤 연합체 비슷한, 그러니까 맘모스를 사냥해가지고 아마 풍요로운 그런 집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꽤 나름 계급사회 같은 것이 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결국 아까 그 얘기로 가는 거죠. 그 얘기로. 이 예술로 가는 거예요. 예술 얘기해서. 결국 이제 이러한 사실로부터 나타나는 인간과 다른 존재들 사이의 결정적인 행동의 차이. 그러니까 인간은 사물을 이용해서, 결국 그겁니다. 그죠? 그림이든 이런 뭐 벽화든 간에, 그죠? 사물을 이용해서 사회적 표식, 신분, 지위, 권위 등이나 사회적 의미, 그죠? 의도, 감정, 소망 등을 드러내는 거의 유일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유일하다는 거, 거의라는 걸 사실 빼야 되는데 유일합니다. 이거 말씀드렸던 얘기입니다. 그죠? 인간만이 이렇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러니까 그 사물이 어떤 의도나 감정, 어떤 지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물을 이용한다고 했으니까 원리상 무엇이든 이용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상징으로 생각했던 조개 껍데기, 지금 여우 이빨, 그죠? 여우 뭐 몇백 마리 잡아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여우 이빨 이런 거. 무엇이든 이용될 수 있고, 사실상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무엇이든 이용하잖아요. 그죠? 뭐 루이비통 가방이 유행하다가 또 그것도 지나면 또 다른 거.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 어떤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용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사실 무엇이든 이용돼요. 그죠? 그 자체가 뭐를 담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뭐. 그 사람들이 믿어주면 이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울 뿐인 거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근데 이것이 왜 이런 거냐? 우리의 뇌에서는 그 자연사 지능과 사회적 지능이 서로 유동적으로 겹치도록 진화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물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사실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싼 명품 입고 다니는 사람은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내 지위를.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뭔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전제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동물들을 보면 그런 경우가 사실상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상.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극히 사회적인 동물인 침팬지. 분명히 사회적 지능이 발달했고 마음 이론도 있지만 이것이 ገብ쳐서 유동적이지 않기 때문에 침팬지가 서열 1위라 그래서 나뭇가지로 왕관을 만들어 착용하는 이런 사물을 이용해서 이걸 결코, 그죠? 그런 일은 하지 않아요. 결코. 그래서 동물들은 그냥 직접 자신의 어떤 몸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열을 드러내지 사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좀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아무리 서열 1위라 그래서 왕관을 만들어서 침팬지는 없다는 겁니다. 다른 존재 다 마찬가지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인간이라면 기대하는 다음 장면이 있겠지만 침팬지나 다른 동물들이 치열한 싸움을 끝에 경쟁자를 죽이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인간이라면 마지막에 죽은 경쟁자의 목을 높이 들고 자신을 과시한다 겁니다. 그죠? 그 사물, 시체 자체가 자신의 어떤 지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담고 있다. 어떤 내 노력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얘들은 싸우고서 이기고 나면은 동물들은 그냥 떠나요. 그냥 죽었나 그냥 떠나버려요. 그죠? 이게 과시하는 거 없습니다. 그죠? 즉, 시체를 사회적 의미 전달수단으로 이용할, 인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 사피엔스는. 근데 다른 존재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바로 이것이 우리 이제 예술의 기원이기도 하고, 우리 문명의 기원이고, 오늘날 사회가 복잡해진 그 기원이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설명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